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항공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재혁 LS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박스권 행보를 이어왔던 항공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박스에 갇히게 될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예상보다 더 강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관세에 따른 그 영향력을 시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라서 항공주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주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카 항공과 델타 항공 같은 미국 항공사들이 실적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인데요. 관세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여행 수요가 급감했고 정부 예산도 줄어들면서 정부 출장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내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해외로 가는 아웃바운드 수요가 견고하고 또 미주 노선 중에서도 출장과 유학 비중이 높아서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화물 분야에서의 타격은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31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제선 화물 운송량은 전년비 각각 1.4%, 0.1% 감소했고요. 이 화물 운임은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요. 항공 화물 운임 지표인 발틱 항공 운임 지수는 3월 24일 기준 2,127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지난해 12월 최고치인 2,602보다 18%나 하락했습니다. 이 전체 매출의 27%를 화물에서 내고 있는 대한항공은 물론이고 여객기 화부 화물칸을 활용해서 화물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 즉 LCC들도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지난해 화물 매출이 402억으로 전년비 15% 성장을 보였고요. 티웨이는 260억으로 16% 성장, 진에어는 241억 원으로 17%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휘영 인하공업 전문대 항공경영학 교수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항공을 포함한 철도와 해상 등 복합운송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항공화물은 특히 전자장비, 자동차 부품 등 관세 타깃 품목 비중이 높아서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유가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높아지며 항공기 리스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이 항공업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주와 관련한 체크 포인트들 오늘 함께 짚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항공사들 여객도 있지만 화물 이제 매출 사업도 중요한데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직구도 좀 활발해지면서 성장세 지속을 해왔고 지금 미국발 이제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항공화물 시장의 되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항공화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PMI 지수랑 거의 동행하는 형태로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D램과 같은 전통적인 어떤 반도체 산업과 되게 동행하는 경향이 짙었었는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작금의 항공화물 시황의 하락세를 이끈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셨던 그 C커머스라고 하죠. 알리나 테무 같은 그런 중국산 이커머스 업체들의 물량들을 미주 지역이나 글로벌 소비자들이 항공 화물로 소비하기 시작한 영향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을 한 20% 정도 끌어올린 게 있어요. 요거에 더해서 또 하나 추가적인 거는 저희가 그 홍해 사태 있었잖아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북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지나가는 선박들을 다 이제 테러 조치를 했었던 이로 인해서 선박이 가는데 걸리는 절대적인 그 거리가 너무 운항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물건을 제때 받지를 못하니까 특송 수요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항공화물 시장이 전통적인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 대비해서 대단히 좀 활황세를 누렸던 게 있었는데요.
1월 달 글로벌 합산 CTK가 뭐냐면 몇 톤의 화물이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냐를 곱한 거예요. 네. 근데 요게 한 188억 톤 정도로 18개월 연속으로 지금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수요가 조금씩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네.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에 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해상 화물 운임 SCFI라고 하는데 SCFI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그 신규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시장에 유입이 된 영향이 컸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항공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가는 대신 추가로 운임을 얼마를 더 부담하겠다라는 일종의 프리미엄 가격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프리미엄이 해상 운송 가격이 낮아질수록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항공 운송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 주셨던 관세 전쟁. 이게 결국은 관세 전쟁이라 하면 글로벌리 각국 간의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조금 팽배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리 어떤 교역량을 조금은 누르는 촉매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홍해 항로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다시금 조금 뭐 민간인 가자 지구에 폭격하고 하면서 조금 대두되고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만약에 홍해 항로가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은 특송에 대한 수요가 다시 조금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 하면 사실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화물 수요가 급증했고 여객 수요 역시 회복을 보였습니다만 주가는 좀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요 자체만으로 봤을 때 팬데믹 이후까지 다 회복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난해 3분기 저희는 일반적으로 여객의 최대 성수기를 3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정도가 이제 가장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성수기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뭐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작년도 3분기 성수기를 기점으로 19년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완전히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실적은 2월 달 기준으로 국제선 수송 실적이 600만 명. 그러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합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항공 여행을 즐기신 분들이 2월 달 한 달 동안만 약 300만 분 정도가 계시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 19년도 2월 달 대비해서 한 10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5% 정도 지금 저희가 성장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발 관세가 오늘 새벽에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항공업계에는 타격이 없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앞서서 제가 화물에 대한 네네네. 내용들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여객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뭐 물건이 들어가는 거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저희가 들어가는 데에 관세를 매기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당장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는 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딴에서는 뭐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항공사의 실적 그리고 저희 업계의 어떤 주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어떤 미국발 그 관세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내용들이 미국 내부의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한다 내지 미국의 소비 경기 심리를 둔화시킬 수 있다. 라고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적인 예시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주 지역으로 항공기가 한번 나가면 저희가 요거를 이제 프론트홀 혹은 헤드홀이라고 하는데 다시 들어올 때도 또 거기서 모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홀이라고 해서 또 미주 현지에서도 저희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그들의 어떤 경기 부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눌릴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조금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요거는 이제 뭐 그의 반대로 저희가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항공주라 하면 결국은 매크로 경기를 대단히 강하게 반영하는 산업입니다. 유가, 금리, 환율 3대 팩터에 모두 영향을 받는 산업인데 이번 관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좀 급등을 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환율 위험에 조금 많이 크게 노출이 됐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소폭이나마 저희가 조금은 피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것이 저희 업종에서는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에요. 네. 트럼프 관세 영향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뭐 국내선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 대비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국내선 운항 지금 국내선 운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사실 국내 여행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요즘은 갈 때마다 비싸다는 생각은 저도 자주 합니다. 네, 2월달 국내선 항공기 운항 편수가 그 FSC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준으로 한 5,500편 정도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LCC 기준으로 한 9,000편 정도 되는데요. 요게 전년도 죄송합니다. 네. 올해가 4,900에 LCC가 7,300편이었는데 전년도가 5,500에 9,000편이었어요. 그래서 완연하게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항공기를 해외 노선에 투입하려는 그런 어떤 공급단에서의 니즈가 조금 많이 올라온 영향도 있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통계청 집계 기준으로 네. 국내외 단체 여행비가 지금 이제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여행비가 해외 여행비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내지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그러네요.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내지 막상 가보면은 일본이나 동남아가 더 싸다라고 말씀 주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속해서 해외여행 네.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여행도 비싸다 보니까 이럴 거면 조금 더 보태서 해외여행을 가자라는 소비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을 생각했을 때 뭐 엔테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엔화가 굉장히 낮아서 일본을 가는 여행객 수가 급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신기록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 달에 지금 일본 노선 국제선 기준으로 한 220만 분 정도가 지금 탑승객 수가 기록이 네. 되고 있고요. 네. 매월 히스토리컬 하이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최고치를 여전히요? 네. 매월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 노선의 현황까지 조금 항공사별로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본 노선은 지금 국내 항공사들의 메인 캐시카우인 상태예요. 네, 지금 국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뭐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다들 한 10%대 중반 정도의 마켓 시어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완연한 완전 경쟁 상태의 시장인데요. 일본 노선으로 어떤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는 여행 수요 자체가 워낙에 활황세를 띠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일본 노선을 하나라도 더 증편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너무 활발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근데 심지어 코로나19 기간 중에 그 지상조업 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지상조업이라 하면 저희가 항공기 내렸을 때 뭐 수화물 받아주고 이런 것들 네. 이제 뭐 그런 업체들인데 이들 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조업 쇼티지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작년도 4월 달에 일본에서 개정 노동법이 새로 발효가 되면서 운송업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가 제한이 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공항들이 제때 항공유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글로벌 수요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 열도 안에 항공유가 씨가 마른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들 입장에서도 일본을 더 많이 깔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공항들 측에서 슬롯을 많이 안 내주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행 자리 구하기는 당분간 계속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고 항공사들의 이익 여건 역시도 일본에서 계속 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노선이 항공사들의 주요 캐시카우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일본 외에 이제 뭐 다른 노선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미주, 뭐 이런 주목해야 될 노선들이 또 있을까요? 미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네. 대부분의 어떤 장거리 항공사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소위 말해서 수익 노선입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미국을 여행 가려는 그런 수요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중국 분들이 중국에서 미국을 오가는 어떤 그런 직항에 대한 수요가 뭐 단순하게 여행도 여행이지만 미국으로 유학 가는 수요나 비즈니스 트립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중국과 미국으로 오가는 직항 편수가 원래 주간 150회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5회까지 줄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국 항공사들은 이거 더 안 늘리겠다. 왜냐면은 중국 노선 운항하는 거 우리한테 돈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베리아가 네.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막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중국은 러시아의 우방국이어서 시베리아 영공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TSR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 항공사들은 시베리아를 못 지나가니까 이게 불공정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거리도 그만치 늘어나고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 단에서 자기들이 중국 항공사랑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근데 또 중국인들이 미국을 가려는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인천공항 잠깐 들렀다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고 미국으로 나가는 네. 환승 수요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주가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는 여객 수요는 뭐 매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미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의 미주 노선이 좀 활발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항공업계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입니다. 작년에 합병이 마무리가 됐고 2027년이죠. 출범을 하게 되면 사실상 프리미엄 항공 수요를 다 독점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남은 과제라든지 시너지 어디까지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난 12월 달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어떤 인수 절차 자체는 완전히 마무리가 네.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완전 자회사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통합 대한항공으로 합쳐지는 그 합병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2027년도까지 앞두게 된 상태인데요. 이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내 FSC 산업을 완전히 독점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운임 레벨을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 19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형태의 시정 조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올해 중에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유럽 쪽의 유럽위원회 승인 절차를 위해서 이번 6월 달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인수 주체는 그 에어 인천 컨소시엄 쪽으로 들어가게 네. 되고요. 요걸 저희가 이제 좀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27년도 이후에 이제 매각 캐리어가 출범이 되게 되면은 대한항공은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시장 네. 입지를 좀 확보를 하면서 기단 현대화라든지 조금 더 프리미엄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노력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에 따라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 역시 이제 항공 뭐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LCC가 뭐 한때는 이제 어렵다고도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LCC 업계 재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LCC 업계 역시도 대단히 큰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간의 유럽 노선의 레메딕 테이커라고 해서 경쟁 완화를 위한 항공사로서 유럽 노선의 4개 노선을 기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티웨이 항공이 최근에 그 대명 소노 그룹에 인수가 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대명 소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중장거리 LCC인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인수 의지, 그리고 향후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 역시 좀 드러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거리 LCC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저희 저비용 항공사 산업단에서 조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대한항공은 기존의 자체적인 자회사로 진에어라는 LCC를 네.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은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 진에어,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이 약 2027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된 진에어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시장에서 기존에는 제주항공이 마켓시어 한 30%대 중반 정도로 1위였는데 네. 제주항공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합병을 통해서 진에어의 몸집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월에는 또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항공주의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유가와 금리라는 두 가지 매크로 팩터는 유가단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되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을 조금 덜어준 게 있었고 네. 금리 역시도 최근에 회사채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자본 조달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달러화 그리고 글로벌 공항들의 비용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항공사들의 실적을 조금 강하게 눌렀던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LCC들에 대한 여객 센티먼트 자체가 실제 실적단에서는 조금은 둔화된 게 조금 느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한 그 운임 조정, 이 공정위 시정 조치안에 대한 대응 상황을 실적단에서는 일부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항공운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 이제 육지운송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국내 이제 소비 경기가 어쨌든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택배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커머스 뭐 한때는 좀 뜨거웠다가 지금 좀 잠잠해진 것도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저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각각 우리나라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3위, 4위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부동의 1위인 쿠팡에 아직까지 위협이 크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뭐 11번가 같은 업체들과는 이미 어떤 마켓시어 단에서는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육상운송, 유군 업체들에게 있어서 시커머스 산업이 남긴 트렌드는 첫 번째로는 화물 소형화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는 알리 같은 어떤 시커머스 플랫폼 좀 평소에 이용을 하시나요? 처음에만 이용해보고 그 이후로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네. 평상시에 알리 같은 플랫폼을 써보면은 대부분 다 패키지가 되게 작습니다. 네. 정말 소형 패키지들이 막 우편으로 오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근데 마침 이런 어떤 소형 화물화에 대한 트렌드가 또 저희가 뭐 핵가족화다, 1인 가족이 가구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를 조금은 저격한 것이 아닌가. 초저가의 초경량 상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효과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패키지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트럭이 몇 박스를 실는 형태가 아니라 몇 킬로, 몇 톤을 실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운송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00kg짜리 하나 박스 나르는 것보다 1kg짜리 박스 100개 나르는 게 훨씬 이익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익단에서 조금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화물을 분류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소요가 들잖아요. 그래서 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대형 택배사들은 확실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커머스 업체끼리 경쟁이 심화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물건을 배송해 줄 수 있는 배송 사업자들의 시장 내 협상력이 많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운송업종, 육상운송업종에서는 네. 시커머스 시장의 개화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물과 또 여객 수요 그리고 유군까지 전반적인 분석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연구원님께서 뽑으시는 최선호 토픽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운송업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한항공이 가장 네. 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라서 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뭐 고환율 환경이라든지 그간의 운항 비용 상승 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리스크로서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간에 이어져 왔었던 양사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독점 메가 캐리어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겠다,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경쟁사들을 저는 일반적으로 4개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수준의 어떤 피어 그룹으로는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캐세이 퍼시픽, 싱가포르항공 이렇게 네. 4개 말씀드리는데 포워드 EV EBITDA 멀티플 기준으로 이들 항공사들이 다들 5배씩은 받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아직도 3배대 초중반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단에서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아시아나 인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상당 여력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줬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동안의 밸류에이션 지체를 저희가 좀 해결을 하고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저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네.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대한항공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박스권에 갇혀서 주가가 계속해서 주춤한데 아시아나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혁 에르스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